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편이 아주 결혼하고 나니 효자병에 걸려서 눈에 지 가족들밖에 안 보이는 사람이 되어버렸네요. 걸려도 무슨 그런 병에 걸리는지 아주 열불이 나서 어디 털어놓을 곳도 없고 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장남하고는 결혼하는 게 아니라는 말을 듣기는 했지만 저는 그게 다들 그냥 하는 소리이지 설마 진짜라고는 상상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시댁이 서울인데도 혼자 지내는 게 편하다고 방 구해나와 자취생활을 했으면서 언제부터 그렇게 챙겼다고 어머니 아버지 하면서 세상 둘도 없는 효자가 돼버리더라고요. 결혼 전에도 그렇게 잘했으면 제가 말이라도 안 하는데 결혼하고부터 저러고 있으니 어이가 없는 겁니다. 처음에는 별게 아니었어요. 제가 사연 같은 것 자주 찾아서 보고 들으면서 다들 크게 문제 삼던 대리호도 문제가 있었는데 못해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안부 전화를 꼭 저한테 시키더라고요. 한두 번이야 해주는 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며느리니까 무조건 하기 싫다고 빼는 것보다 제가 먼저 드리는 게 더 좋다고도 생각했습니다. 시자 들어간다고 제가 과민 반응하고 그러면 오히려 시부모님이 친정부모님을 나쁘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처음에 안부 전화를 제게 드리라고 했을 때도 저는 제가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하겠다고 한 건 제가 알아서 잘하겠다는 말이었는데 남편은 틈만 나면 저한테 와서 시부모님한테 안부 전화 드렸냐 하면서 꼬치꼬치 캐묻는 겁니다. 처음에는 내가 알아서 드릴 거다,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몇 번을 말했지만 몇 번을 말해도 못 알아먹는 건지 아니면 제가 전화를 자주 드린다고 드리는 게 지성에 차지 않는 건지 저를 계속 닥달하더라고요. 어떤 날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전화를 드렸냐 물어보고 씻고 나와서 물어보고 아침 먹을 때 물어보고 그렇게 눈 마주칠 때마다 물어보니 오기가 생겨서 전화를 더 드리기 싫어서 일부러 안 했어요. 그랬더니 저녁에 지 혼자 폭발을 해버린 겁니다. 왜 시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안 드리냐면서요. 내가 알아서 한다는데 당신이 그러면 나는 더 하고 싶지가 않다고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시부모님께 안부 전화 드리는 걸 네 기분 따라 하냐고 하면서 아주 입에 개거품을 물더라고요. 듣다 보니까 짜증이 나서 너는 장인 장모님한테 따로 전화라도 한 통 드리냐고 했더니 아주 개거품 물던 게 쏙 들어가고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친정아버지한테 사위는 잘 지내냐고 통 연락이 없어서 그런다고 서운하다는 듯이 전화를 거셨던 적이 있었거든요. 지는 하지도 않는 걸 저한테 자꾸 하라고 하니 어이가 없어서 한마디 했습니다. 자기도 면목이 없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뭐가 짜증이 났는지 방문을 부서져라 닫아버리고 방에 들어가더라고요. 저도 참을 만큼 참은 것 같아서 방으로 따라 들어가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따졌어요. 자기가 잘한 거 하나도 없고 할 말도 없는 걸 아는지 그냥 대답도 못하고 어금니만 꽉 깨물고 있더라고요. 저도 더 길게 들어줄 것도 없고 더 말해봐야 제 입만 아픈 것 같아서 이제 시부모님한테 안부 전화 안 드린다고 했습니다. 안부 전화 드릴 거면 네가 직접 드리라고요. 나는 내 부모님한테 할 테니 너는 너네 부모님한테 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건 아니지 않냐고 하면서 그제서야 말을 꺼내더군요. 뭐가 아니냐고 했더니 시부모님한테 제가 전화를 드리는 게 맞다고 하는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이 아들 목소리 듣는 게 더 좋지 며느리 목소리 듣는 게 더 좋겠냐고 하니까 저보고 생각을 해보랍니다. 여태까지 며느리가 안부 전화를 하다가 아들인 자기가 안부 전화를 드리면 시부모님이 생각하기에 아들이 마누라 이겨먹지도 못하고 잡혀 사는 줄 알지 않겠냐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시부모님이 아들이 잡혀 사는 것 같아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고, 그러니까 부모님 기분을 위해서라도 제가 안부 전화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차라리 설명이라도 똑바로 했으면 드러나 주겠는데 겨우 그딴 이유로 제가 시부모님한테 전화를 드려야만 하는 거라 생각하니 더더욱 하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그까짓 게 이유였냐고, 세상 무슨 일이 있어도 두 번 다시 안부 전화는 내가 먼저 드릴 일 없다고 소리를 쳤더니 그제서야 깨갱하고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정말 전화를 아예 안 드린 건 아니에요. 그래도 제가 의무적으로 시부모님께 전화를 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니 전화하는 제 입장에서도 마음이 한결 가볍더라고요. 뭐 그런저런 사소한 문제로 다툼이 잦기는 했지만
여태까지 효도 한번 진짜로 해본 적 없는 남편이 억지 부리는 일 말고는 큼직한 사건은 따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작년 일이었어요. 그때는 방역이 지금보다 훨씬 빡빡했잖아요. 그래서 확진자가 되면 조금 죄 지은 듯한 분위기였었고 확진된 사람 보는 걸 다들 신기하게 생각했었죠. 아무튼 저희 시어머니께서 밀접 접촉자가 되셔가지고 검사를 받았는데 양성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시댁은 난리가 났고 어머님은 격리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날 저녁에 저한테 난데없이 회사에 휴가를 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휴가는 웬 휴가나고 지금이 어디 놀러 나갈 분위기냐고 한마디 했더니 저보고 생각이 있냐 없냐 하면서 따지더군요. 무슨 말을 하려는가 봤더니 저보고 회사를 휴가를 내고 시댁에 가서 어머님 격리수발을 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님이 혼자서는 라면도 못 끓여 드시는 분이라고 어머니가 집에서 격리 중이시라 방 밖으로 못 나오시니 제가 그 집에 가서 아버님 식사도 챙겨드리고 어머님 드시게 죽 같은 것도 끓여주고 하라는 겁니다. 어머님이 빨리 완치되시려면 환경도 좋아야지 않겠냐며 청소기 같은 것도 돌릴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진짜 제 옆에 몽둥이만 있었으면 들어다가 남편을 흠씬 두들겨 패줬을 거예요. 세상에 헛소리를 해도 정도가 있지. 진짜 농담이 아니고 저를 시키려고 하는 건가 싶었다니까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남편은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아버님을 굶길 수 없지 않느냐. 어머님도 좋은 거 드시고 해야지 빨리 완치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제가 하루라도 빨리 휴가를 낼수록 두 분이 고생하는 시간이 줄어든다고 하는 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듣고만 있으니까 자기가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제가 감히 그 말에 찍소리도 못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지 계속 죽을 끓여드려야 한다느니 이불 빨래 같은 것도 매일 해줘야 한다니 어쩌니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냐고 했습니다. 아무리 격리 중이라도 제가 제 발로 스스로 병에 걸릴지도 모르는 곳에 들어갈 일도 없지 않냐고요. 아버님이 안 계시면 생각이라도 해봤겠지만 아버님도 계시지 않냐고. 그리고 가야 되면 당신이 가면 되니 왜 내가 휴가를 내서 가야 하냐고 따졌어요. 남편은 자기는 회사를 가서 돈을 벌어와야지 않겠느냐고 하는 겁니다. 나는 밖에 놀러 나가는 거냐 따지니 자기가 버는 돈이 더 많지 않냐고. 경제적으로도 자기가 가는 게 더 이득이니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나도 휴가 내려면 유급휴가를 내야 되는데 희차 유급휴가를 쓰게 되면 너나 나나 월급은 나오는 거니 상관없는 거 아니냐. 내가 거길 왜 가야 되느냐 했더니 또 그제서야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지가 휴가를 내고 격리수발을 들러 가더라고요. 그런데 웃기는 건 시어머니께서도 남편한테 제정신이냐고 옮을지도 모르는데 여기가 어디라고 오냐고 한마디 하셨다고 하더군요. 나라에서 격리한다고 먹을 것도 다 보내주는데 네가 걱정할 게 뭐 있냐고요. 그러고선 잔뜩 혼나가지고 돌아와서 한다는 말이 역시 자기 말대로 지가 아니라 제가 갔어야 했다는 겁니다. 어머님이 옮을까봐 집으로 돌려보낸 거 아니냐고 뭔 소리를 하는 거냐고 했더니 자기가 아들이니까 당연히 그러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며느리인 제가 가면 고맙다고 말했을 거라고요. 그러면 제가 점수도 땄을 테고 여러모로 이쁨을 받았을 거 아니냐는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시어머니한테 전화해보라고 했어요. 며느리가 갔으면 좋아하셨겠냐고 한번 물어보라고요. 남편은 자신만만한 듯 전화 한 통 했다가 어머님한테도 아주 정신 빠진 놈이라며 기어이 한 소리를 더 듣더라고요. 며느리는 안 옮겠냐고. 안 그래도 열이 올라서 몸이 힘들어 죽겠는데 아들 자식이라고 하나 있는 게 아주 엄마 열을 올려서 어떻게 잘못되는 꼴을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냐고 한참 잔소리를 하시더군요. 그러더니 어머님이 전화 바꿔달라고 하셔서 저를 바꿔줬는데 남편이 헛소리한 거 대신 사과한다고 하면서 부모 생각에 정신이 나갔나 보다 하고 미안하다 하시더라고요. 어이는 없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 덕분에 기분이 한결 나아졌습니다. 그래도 작년까지는 어이없는 사건 사고가 많기는 했지만 남편이 하는 말에 되받아치면 쩔쩔매면서 어떻게 이겨내지 못했어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 정도는 깨닫고 결국에는 제가 시키는 대로 하거나 포기를 하거나 했었죠. 사실 남편이 그런 어이없는 행동을 하는 게 당장에는 기분이 나빴지만 곧잘 자기가 잘못한 게 뭔지 깨닫고 행동을 바꾸니 그래도 못 봐줄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어디서 뭘 배우고 온 건지 뭘 보고 온 건지는 모르겠는데 얼마 전부터는 아주 효자병도 모자라서 가부장병까지 걸려가지고 왔더군요. 남편에게 사촌동생이 있는데 사촌동생이 얼마 전에 대학을 졸업했고 취직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대요.
저는 결혼식 당일날에 한 번 보기는 봤는데 요 몇 년 코로나 때문에 명절에 통가족끼리 만나본 적이 없어서 결혼식 이후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친척이에요. 남편하고는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명절에 얼굴 보는 게 다고 1년에 두세 번 정도 통화하면 엄청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촌 동생이 취업 준비를 하고 있으니 면접 볼 때 입으라고 정장을 한 벌 해줘야겠다는 거예요. 저한테는 정말 뜬금없는 일이었죠. 남편 친동생도 아니고 사촌 동생이니 말이죠. 더군다나 지난 일이기는 하지만 작년에 제 동생 또한 석사학위 마치고 나서 취직 준비를 하기 시작했는데 처남이 취직할 때는 아무 말도 없더니 먼 친척 동생한테 정장을 사준다니 만대니 어이가 없었죠. 남편한테 친척 동생 말고 친형제 자매가 있었는데 둘 다 취직은 했지만 친척 동생 취직에 저 정도면 지 동생들 시집 장가갈 때는 뭘 해주려고 할지 감도 안 잡히더라고요. 그리고 제 동생은 취직 금방 했어요. 관련학위가 있으니까 요즘같이 취직하기 어렵다는 취업시장에서도 여기저기서 모셔가려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정장도 딱히 필요 없었고 지금도 사복 입고 출근하는 분위기 좋은 회사로 가서 일하고 있습니다. 정장을 안 사줘서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난데없이 누군지도 잘 모르는 친척 동생 정장까지 신경 써주는 남편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생각으로 정장을 사주겠다는 말을 꺼낸 거냐 물어보니 그게 장남 장손의 숙명이라면서 저보고 받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는 장손으로서 집안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젠 장남 노릇도 모자라서 장손 노릇 하고 있는 것도 보고 있어야 하니 까마득해지더라고요. 보통은 제가 이렇게 다그치면 남편이 자기가 헛소리한 걸 깨닫고 꼬리를 내렸는데 이번에는 저를 꼭 이겨먹어야겠다고 생각했는지 한치도 굽히지 않고 계속 버팅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제가 집안에 대들보이신 줄도 몰라 뵙고 결혼했다고요. 그렇게 책임질 게 많으면 부담은 줄여줄 테니 마누라는 두고 가라고요. 그랬더니 남편은 이게 아닌데 하는 표정으로 당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제서야 약발이 통했는지 아니 그게 아니라 하면서 고집을 꺾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 일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있던 일이에요. 시어머니의 할머니, 그러니까 남편의 외증조 할머니겠네요. 98세에 돌아가셨고 어디 아프신 게 아니고 호상이셨어요. 손녀들 중에서도 시어머니를 그렇게 예뻐하셨다네요. 장례식장에서 어머님께서 엄청 슬피 우셨어요. 찾아뵌다 하는 걸 코로나 때문에 미루다가 찾아뵙지도 못했다고 죄송하다고 하시면서 울고 계셨어요. 그 심정을 제가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보고 있는 제가 다 마음이 다 안타깝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장례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뭐가 그렇게 기분이 나쁜 건지 인상 팍 쓰고 어금니까지 꽉 깨물고는 아무 말도 없고 괜히 악셀을 세게 밟으면서 난폭하게 운전하더라고요. 보통 운전을 저렇게 하면 말은 안 해도 자기가 뭔가 화가 났다는 뜻이거든요. 어차피 앞차랑 간격이 가까워지면 알아서 속도 줄이고 과속 카메라 있다고 하면 속도 팍 줄이는데 솔직히 하나도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뭐가 그렇게 불만이라서 저러고 있는지 궁금하기는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릴 것이 뻔했지만 한번 물어는 봤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저보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면서 저한테 진짜 실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뭔 실수라도 했나 싶어서 은용하게 그러지 말고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한다고 하는 말이 글쎄 외증조 할머니 장례식장인데 어떻게 증손주 며느리인 제가 안 울 수가 있냐고 하는 거예요. 정말 웃기지도 않아서 콧방구조차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세상에 여태까지 온갖 억지를 다 들어봤어도 이런 억지는 처음이었습니다. 외증조 할머니를 잃은 건 안타까운 일이에요. 남편의 가족이고 어머님의 할머니셨으니 말이죠. 그런데 시외증조 할머님은 저희 결혼식 때는 다리가 불편하셔서 참석을 하지 못했고 그 이후에도 어머님 말씀대로 저희가 찾아뵈려고 해도 기회가 되지 않아서 찾아뵌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남편과 연애하던 시절부터 결혼하고 나서까지도 저는 시외증조 할머님을 실제로 만나뵌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정말로 돌아가신 건 제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고 슬픈 것도 이해를 하지만 제가 얼굴 한번 뵌 적 없는 시외증조 할머님을 위해 눈물을 흘려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울었다면 그건 가짜 눈물이었겠지요.
그래서 남편한테 내가 그 자리에서 왜 울었어야 하느냐, 나는 실제로 만나뵌 적도 한 번 없으신 분이지 않느냐고 다시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우리 엄마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을 하시는 걸 못 봤냐고 하면서 며느리라고 하나 있는 건데 가족들 다 있는 자리에서 우리 엄마가 얼마나 민망했겠냐고 하는 거예요. 듣자 하니까 계속 들어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도착해서 다시 2차전을 시작했습니다. 당장 증손주인 너가 울지도 않았는데 며느리인 내가 울었어야 하는 게 맞냐고 따지니 자기는 남자 아니겠냐면서 우리 증조할머니가 남자는 눈물 흘리는 거 아니라고 하셨다며 자기는 할머니를 위해서 일부러 눈물을 참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더는 남편이 하는 말을 들어줄 수가 없더라고요.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아직 슬퍼하고 계실 어머님께 전화를 드리는 것도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2주일 동안은 기다리고 어머님 직접 찾아가서 한번 이야기해보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원하는 며느리상이 뭐고 정확히 시시비비 가려서 한번 짚고 넘어가자고요. 그렇게 2주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남편하고는 그 2주 동안 말도 한마디 섞지 않았어요. 어머님 댁에 도착해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남편이 그날 제가 얼굴 한번 뵌 적 없는 분을 위해 눈물을 흘렸어야 한다던데, 그런데 제가 그러지 않아서 어머님이 그 자리에서 체면을 구기셨다는데 어머님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냐고 여쭈어봤어요. 예전에도 병간호 문제로 한번 남편을 꾸짖어 주신 적이 있으니 이번에도 당연히 그러실 거라 생각했는데 어머님도 충격적인 말을 하시더군요. 눈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보고 우리 아들 기를 너무 죽이는 거 아니냐면서 한두 번은 좀 맞춰주면 안 되냐고 하시는 겁니다. 가장이 가장다운 맛이 있어야지 여자가 그렇게 꽉 잡고 사는 것도 보기 좋은 게 아니라고요. 그것도 사실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꽉 잡은 적이 없어요. 오직 남편이 이상한 헛소리를 하면서 저한테 시가족을 위한 희생을 강요할 때마다 저는 너가 하지도 않는 걸 내가 왜 해야 하냐는 식으로 반박을 했던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그렇게 나오니 그 부분이 배신감도 크고 어이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팔은 안으로 굽는다지만 남편이 잘못한 부분은 확실히 한마디 해주시는 분이라 생각을 했거든요. 알고 봤더니 올해쯤부터 남편이 억지를 부리고 웬만해서는 고집을 굽히지 않게 된 이유도 시어머니한테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자꾸 남편이 저한테 져주기 때문에 제가 기고만장해서 남편 무서운 줄 모르고 기어오른다는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남편은 그 말만 믿고 기선제압을 하겠다고 얼마 전부터는 그렇게 고집을 꺾지 않으면서 강하게 나왔던 것이었고요. 어머님까지 가세하니까 남편도 기가 살아서 너는 성격이 어쩌네 저쩌네 하면서 자기가 맞춰주니까 이만큼 사는 거지. 다른 사람이었으면 넌 벌써 이혼당했다며 한마디 하고 있고,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제가 남편 기를 죽이고 있으니까 가정이 평화롭지 않은 거고 기강이 서지를 않는 거라고 하시면서 잔소리를 하셨어요. 듣다 보니까 제가 정말 잘못한 것 같더라고요. 남편 기를 죽이고 어머님 체면을 구기고 정말 저는 최악의 며느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집에 어울리는 며느리가 아닌 것 같다고요. 남편이 다시 길을 펴고 그리고 시가족들 대소사 다 챙기면서 아낌없이 모든 걸 다 줄 수 있게 남편을 어머님, 아니 시가족들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고요. 남편은 이제부터 집안을 이끌 기둥이자 대들보로 살 수 있게 놓아드리겠다고 했어요. 결혼은 반반 결혼했지만 혼수의 리모델링까지 그 비용은 전부 친정 쪽에서 다 했으니 집은 제가 가져가겠다 했어요. 집 살 때 보태주신 돈만큼만 돌려드리겠다고 하고 위자료 얼마 되지도 않는 것 때문에 소송하는데 합비용 쓰기 싫으니 그냥 협의 이혼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혼 안 해주면 얼마가 들던 간에 변호사 구해서 제가 받아낼 수 있는 위자료는 최대한을 받아낼 테니 피차 서로 돈 아까울 바에 그냥 협의 이혼 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 혼자 집으로 돌아와서 비밀번호 바꿔버리고 이틀 뒤에 이삿짐 센터 불러서 남편 짐만 따로 챙겨다가 시댁으로 보내버렸어요. 자기 짐을 받고 그제서야 남편은 잘못했다고 결혼 생활 처음으로 저한테 사과를 하더군요. 그동안은 사과 한 번 없이 그냥 제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 이번에는 자기도 얼마나 사태가 심각한 걸 느꼈는지 하루 종일 연락해서는 미안하단 말 말고는 다른 말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솔직히 어머님도 같이 미안하다 한마디만 해주셨으면 남편의 사과를 받았을지도 몰라요. 자존심 싸움 하려는 건 아니지만 어머님께서도 정말 제가 잘못한 거라 생각하시는지 미안하다는 말씀을 따로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고집 부리다가 결국엔 이혼을 하게 되었네요. 끝끝내 합의를 안 해주시는 바람에 소송하는데 기간이 걸리긴 했지만 얼마 안 되는 돈이라도 위자료 몇 푼이라도 뜯어냈으니 속은 후련합니다. 가족을 아끼고 사랑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 특히 배우자한테 자기 가족을 향한 사랑을 떠넘기거나 강요하는 건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제가 먼저 스스로 나서서 했던 걸 인정해주고 조금이라도 고마워하고 그 고마움을 제 가족들에게 표현 한 번만이라도 해줬었다면 그러면 이혼까지는 하지 않았을 수도 있네요. 이제는 다 지나간 일이기도 하고 저도 오히려 이혼 후에 홀가분하게 잘 살고 있으니 이렇게 된 게 차라리 100번은 더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나쁜 마음은 없으니 남편도 온 집안 사람들 기둥 역할 해주면서 어머님 체면도 살려주고 그렇게 오래오래 행복했으면 좋겠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와 남편은 반반 결혼을 하고 이제 결혼 2년차가 되는 부부입니다. 결혼 후에 명절에 인사드리러 가면서 생긴 일입니다. 결혼 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어서 알지 못했어요. 시아버지가 형제가 아주 많은 집에서 막내시랍니다. 그리고 시큰 집에서는 제사와 차례를 다 지낸다고 하네요. 아들이나 장손 이런 걸 엄청 따지신다고 합니다. 제사 안 지내면 하늘이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큰 집인데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시아버지가 막내라서 문제라고 하십니다. 그래도 막내라고 장손이신 남편의 큰아버지만큼은 아니지만 집안에서 조금 투자를 해주셨다나 봐요. 그래서 시아버지는 서울에서 공부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도 아버님께서 서울에서 대학 공부하던 시절에 만나게 되었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고 하고요. 아버님께서 집안에 도움도 받고 결혼까지 했으니 거기까지만 들으면 나쁠 게 하나도 없는 이야기인데 아무래도 아버님 위로 남자 형제들이 많이 있다 보니 집안에서 여자들끼리 문제가 생겼나 봐요. 일단 인생을 한 지역에서만 살아오신 아버님의 형제분들은 다 같은 지역에 계시는 분들과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 출신인 시어머니를 엄청 싫어하셨다고 해요. 거기에 그것뿐이겠나요? 시조부 시조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괜찮았지만 두 분께서 돌아가시고부터는 남편의 큰어머니들이 시어머니를 향해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으셨답니다. 다른 지역에서 왔다고 싫어하고 또 첫째 큰시아버지를 제외한 나머지 형제들은 우리 아버님에 비해 집안의 지원이나 그런 걸 하나도 받지 못하셨으니 그걸 가지고 또 형제들끼리 이간질도 하셨나 봐요. 그러면서 명절이나 제사 같은 게 있으면 며느리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 시어머니한테만 모든 힘들고 고된 일들을 몰아주고 그렇게 못살게 구셨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막내다 보니 형님들을 등에 업고 있는 큰어머니들을 혼자 당해내지 못하셨고 그렇게 한동안 어머님이 고생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다가 어머님이 더는 참지 못하겠다고 말하고 그렇게 시부모님은 고향을 떠나서 서울로 상경을 하셨다고 하네요. 그랬기에 시어머니는 더 이상 시어머니의 시댁 식구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아버님은 형제들과 등을 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뭐 여기까지 들으면 아무 문제도 없고 어머님이 100번 잘 하신 일인데 문제는 저희가 결혼을 하고부터입니다. 사실 아버님이 형제들과 완전히 척을 지고 연을 끊고 살았던 게 아니라 아버님 혼자서 몰래몰래 형제들과 연락을 하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사실 저희 결혼식에도 아버님께서는 당신 형제들을 초대하고 싶으셨나 봐요. 하지만 어머님이 못 부르게 하셔서 못했다고 합니다. 보통 명절에는 시댁이나 친정이나 다 서울에 있다 보니 하루씩 날을 잡아서 양가에 다녀오고 있어요. 나머지 연휴는 집에 돌아와서 쉬고 있고요. 그 외에도 생신이나 어버이날 같이 자잘한 행사들도 챙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설날에는 아버님께서 저희를 부르시더니 충격 선언을 하시더라고요. 올 추석부터는 큰 집에 가겠다고 하시면서요. 아버님에게 큰 집이니까 저한테는 큰 집이죠. 앞서 설명드린 대로인데 어머님도 아버님한테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면서 당신 미쳤냐고 하는 겁니다. 아버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 큰형님도 70이 넘었다고
이제 살아봐야 얼마나 더 살겠냐면서 당신은 이제 명절 때 꼭 당신 형제들을 봐야겠다고 하시는 거였어요. 어머님은 미쳤냐고 그 집구석에 내 발로 들어갈 일은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아버님은 어머님을 설득한다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 형님들도 다 며느리들 보고 했으니 당신한테 그때처럼 일거리를 시킬 것도 없다고 하십니다. 큰형수님이 진두지휘하고 며느리들이 다 알아서 하니까 당신은 거기 가서 차려놓은 음식만 맛있게 먹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도 어머님은 계속 정색을 하시면서 싫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시집살이를 겪어본 건 아니지만 자초지종을 알고 있는 제가 볼 때 어머님한테는 그 당시가 얼마나 안 좋은 기억이었는지 이해가 가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계속해서 그 집을 나온 이후로 부모님 제사도 한 번 안 드려보고 묘에도 가본 적이 없다고 하시면서 그런 자기 속은 어떻겠냐고 말하며 어머님 보고 참 이기적이라고 하시더군요. 아무튼 두 분이서 분위기가 험악해지니 덩달아서 저희도 그 자리가 불편해졌어요. 어머님은 아버님하고 점점 언성이 높아지다가 방에 들어가서 드러누우셨고 아버님은 거실에서 담배만 계속해서 뻐끔뻐끔 피워대셨습니다. 평소라면 하룻밤 자고 아침 일찍 친정으로 출발을 했을 텐데 그날은 저녁 식사도 하기 전에 자리를 떠야만 했습니다. 그만큼 그 자리에 있기도 불편한 시간이었어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운전하는 남편에게 어머님이 참 안 되셨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돌아온 남편의 반응이 예상 외였습니다. 저보고 시댁에서 그랬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뭘 그랬으면 안 되냐고,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냐고 물었더니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그런 일로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냐고 하는 거예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데 친구 부부가 싸우는 것도 아니고 시부모님이 싸우는 건데 그걸 내가 무슨 수로 말리냐고, 그러는 너는 뭐 했냐고, 자기도 가만히 있었으면서 집안 분위기 험악해진 게 왜 내 탓이냐고 한마디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저한테 뭘 기대한 게 아니라 자기 부모님이 싸우는 모습을 보여줘서 짜증이 나서 저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남편은 저보고 어머님이 왜 큰 시댁을 그렇게 싫어하게 된 건지 자기가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해 주지 않았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는 제가 어머님을 안심시켜줬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안심을 시켜드리냐, 그걸 내가 무슨 수로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 따지니 아버님이 하신 말씀 못 들으셨냐고, 며느리들이 다 집안일을 하고 있다는 말에 제가 어머님한테 가서 큰집 가서 일은 제가 다 하면 되니까 어머님은 걱정 말고 쉬고만 계시면 된다고 했으면 좀 좋았냐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남편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보고 일면식도 없는 남편의 큰집에 가서 제사 준비하고 전 부치고 그래야 한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제가 제대로 들은 게 맞냐고 물으니 남편이 자신있게 맞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기분도 제가 이해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당당하게 친척형 누나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보고 싶다고, 학연지연 혈연이라는데 혹시 아냐고 하면서 나중에 자기 형제들이 저를 도와주게 될 일도 있지 않겠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인 제가 내조를 해야 하고 나아가서는 제가 남편의 큰집에 가서 전 부치고 제사 준비하면서 고생하는 게 그동안 형제들과 떨어져 지내야 했던 아버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이고 큰집에 가는 걸 두려워하는 어머님을 위한 효도라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어머님께서 아버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큰집에 가시겠다고 결정을 한다고 쳐도 그 집에 제가 따라가야만 하는 무조건적인 이유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남편한테 어머님 아버님이 거길 가셔도 큰집에 내가 왜 따라가야 하냐고, 전 그러면 너가 친척 형제들한테 언제 도움받아야 할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 어머님을 설득해서 큰집에 보내라고 했어요. 저는 빼고 말이죠. 그랬더니 너는 왜 빠지려고 하냐고, 명절날 시부모님이 큰집에 가 계시면 당연히 우리도 거기로 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 겁니다. 나는 일면식도 없는 당신 친척들 사이에서 눈칫밥 먹으면서 일만 하다가 오고 싶지 않다. 맞벌이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연휴라고 1년에 몇 번 있지도 않은 거, 먼 길 가서 일만 더 하다 오고 싶지 않으니 그렇게 가고 싶으면 혼자 가라고. 저는 집에서 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보고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면서 우리 반반 결혼했는데 명절에 시부모님을 안 보겠다고 하는 거냐입니다. 반반 결혼했으니 양가에 똑같이 해야 한다면서 저보고 명절에 시부모님 따라 큰집에 가지 않으면 앞으로 저도 친정에 갈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공평하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게 말이냐고 아니면 방구냐고 조금만 생각해서 말하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저도 큰집 있다고, 그런데 나는 어릴 적 이후로 큰집에 다녀온 적도 없고
안 다녀서 별 문제도 없다고 했어요. 반반 결혼했다고 공평한 거 불공평한 거 따지지 말라고. 전 그러면 시부모님이 큰집 다녀오시고 돌아오신 날에 시댁에서 보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친정부모님도 뵙고 시부모님도 뵙고 공평하게 똑같은 거 아니겠냐고 말이죠. 그렇게 말하니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한참 끙끙대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운전대만 잡고 있던 남편이 너는 어쩜 사람이 그렇게 계산적이냐고 하면서 저보고 조금도 손해볼 줄 모른다고 합니다. 아버님이 그렇게 원하고 남편도 그렇게 원하면 조금 손해보더라도 그렇게 따라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게 며느리고 아내로서 해야 할 도리가 아니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이야 똑같이 반반 결혼해서 이러고 있지만 앞으로 자기가 회사 다니면서 벌어오는 월급은 저보다 더 높아질 것이고, 심지어 저는 아이가 태어나면 회사를 그만둬야 할지도 모르는데 그때 가서도 공평 불공평 이야기를 하겠냐고 하는 겁니다. 자기였다면 친정부모님이 같은 상황이었으면 이것저것 생각 안 하고 다 해드렸을 거라고 하면서요. 진짜 너무 열받아서 운전하고 있는 남편 손목을 꺾어서 핸들을 뒤집어 버릴까도 싶었는데 그러면 저까지 위험하니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습니다. 남편한테 당장 보이는 휴게소에 차를 세우라고 했어요. 그리고 차 세워놓고 남편한테 한바탕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보고 계산적이라고 했냐고, 손해보는 일 안 한다고 했냐고 따졌어요. 남편은 지금 너가 하는 게 그렇지 않냐, 너 좋은 것만 하려고 하고 싫은 건 안 하려고 하지 않느냐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손해를 안 보려고 한다고 말을 꺼낸 건 앞으로 시큰 집에 가게 되는 게 나한테 손해라는 걸 너도 알고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냐고 한마디 했더니 또다시 앞을 쌓는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월급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내가 애가 태어나서 회사를 관두게 되는 건 또 뭐가 문제냐고 했습니다. 남이 자식 키우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애 때문에 그러는 건데 너는 그걸 계산하는 거냐고요. 그러면 차라리 잘 됐다고, 내가 대신 배불러서 애는 낳아줄 테니까 키우는 건 너가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나도 커리어 안 끊기고 회사 계속 다닐 수 있고 내 월급도 계속 늘어날 테니까 아버님 따라 큰 집 안 가는 것도 공평한 일 아니냐고요. 남편은 쩔쩔매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글쎄 자기 친구들 와이프는 남편이 가자면 다 따라간다는데 너는 왜 그러냐고 소리를 치더군요. 그래서 네 친구들 와이프들도 반반 결혼했냐고, 내 친구들은 다 남편이 집해오고 해왔는데 큰 집은커녕 명절에 시댁에도 안 간다더라고. 그러면 우리 반반 결혼한 거 돈으로 돌려주고 대출 없이 집 한 채 해오라고 했습니다. 지원받은 거는 친정부모님께 돌려드리고 그렇게만 해주면 나도 큰 집이건 큰 집 할아버지 집이건 다 따라가 주겠다고요. 어디서 자꾸 자기는 한 것도 없으면서 공평한 거랑 권리만 찾고 있는지, 아버님 생각에 효자가 되고 싶은 건 기특하지만 어머님도 싫다고 하시고 나도 싫다고 하는데 왜 반쪽짜리 효자의 모질이 남편이 되려고 스스로 저러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끝끝내 미안하다, 잘못했다,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 사과 한마디도 없고 억울한 표정만 하고 있는 남편을 보니까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당장 차 돌려나가서 시부모님 댁으로 다시 가자고 했습니다. 어디 한번 아버님도 계신 앞에서 한번 단판을 지어보자고요. 남편은 이만큼이나 왔는데 뭐하러 다시 가냐고 그제서야 대답을 했지만 제가 남편 하는 말 싹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시댁으로 다시 가자고 했습니다. 시댁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 마냥 아무 말도 못하고 운전만 하더군요. 솔직히 차 안에서 남편을 더 꼼짝도 못하게 해줄 수 있었지만 참았습니다. 1시간쯤 차를 달려 다시 시댁에 도착했는데 시부모님도 별반 다를 바 없이 저희가 출발한 순간부터 계속 싸우고 계셨나 봐요. 문 앞에 서 있는데도 바깥까지 두 분이 투닥거리시는 소리가 다 들려오더라고요. 저희가 문을 열고 다시 들어오니 두 분은 니들이 왜 다시 또 왔냐는 듯이 의아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분 앞에 남편을 끌어다 앉히고 남편한테 아까 나한테 한 말 다시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남편도 역시 자기가 했던 소리가 얼마나 어이가 없고 불공평한 이야기인 걸 알고 있는지 계속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참을 것도 없이 그냥 제가 남편이 했던 이야기 그대로 토시 하나 빼먹지 않고 전부 말씀드렸어요. 아무튼 이 사건의 원흉이나 마찬가지인 아버님도 제 말에 아들 편 한마디도 거들어주지 못하시고 아무 말도 없고, 어머님은 아주 자식이나 아비나 둘 다 똑같은 놈들이었다고, 이 집구석 남자들은 생각하는 게 왜 저 모양 저 꼴이냐며 아주 속이 터지고 분통이 터진다고 하시더군요.
갑자기 저를 보더니 시집 잘못 왔다고, 이런 집구석인 줄 알았더라면 제 결혼도 반대했을 거라고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어머님께서는 이제라도 바로잡자고 말하고는 제 손을 잡아 끌고는 밖으로 나가시더라고요. 갑자기 제 손을 잡아 끌고 나가시니 아무 말도 못하는 아버님께서 그제서야 어딜 가느냐고 물어보시더군요. 어머님은 마누라 팔아서 지 가족들한테 잘하려는 이 집구석 남자들한테 지쳐서 떠나간다고 소리를 치셨어요. 그리고 남편한테도 네 와이프도 무슨 잘못이냐고, 이런 집구석인지 몰라보고 와서 평생 고생할 생각하니 불쌍해져서 어머님이 이혼하러 가시는 김에 저도 이혼시키고 오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당신 큰형님 살아봐요. 얼마나 살긴. 요새 100세 시대라는데 앞으로 30년은 더 사시는 거 아니냐고. 우리 며느리 아무것도 모르고 시집 와서 60살이 될 때까지 그 집에서 막내 며느리라고 나처럼 식모대우 당하면서 잡이라는 거 대물림 시킬 바에야. 그러기 전에 여자들이 떨어져 먼저 나가겠다고. 그 잘난 가족들 보고 싶고 도움받고 싶으면 당신 남자들이 그 집 가서 엉덩이 춤을 추던 전을 부쳐먹던 한번 신나게 우리들 없이 잘 살아보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진짜로 집 밖에 나왔는데 정말 나오자마자 아버님도 남편도 따라 나와서는 잘못했다고 싹싹 빌더라고요. 아버님은 아버님대로 너무 어머님 마음을 헤아려주지 못했다고 하면서 미안하다고 하고, 남편도 미안하다고 저한테 사과하면서 이혼만큼은 하지 말자고 합니다. 그 뒤로는 남편도 큰집 이야기는 속 들어가고 한 번도 꺼낸 적 없어요. 오히려 전보다도 더 저한테 조심스럽고 말이죠. 공동의 목적이 있어서 제 편을 들어주셨지만 어머님 덕분에 남편이 이젠 더 이상 저한테 찍소리도 하지 못하네요. 어머님한테만큼은 잘 해드려야겠다 싶었는데 어머님께서도 명절이라고 시댁 찾아오고 그럴 필요 없다고, 어차피 다 같은 서울 하늘 아래 있는데 보고 싶으면 당신들이 먼저 저희를 찾아오시겠다며 명절 때 의무적으로 올 필요도 없다고 하시네요. 남편이 따지고 보면 저한테 대리효도를 바랬던 건 사실이지만 남편의 부탁 때문이 아니고 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효도를 하려고 합니다. 며느리라고 남은 아니잖아요. 제가 해야 할 자식된 도리 다 하면서 우리 가족 한번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정으로 제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년에 결혼을 앞두고 있다가 파혼한 2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진행 중이던 소송을 얼마 전 마무리하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파혼한 게 자랑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행스럽게 똥물에 발 담그기 전에 빠져나오게 되었네요. 남자친구하고는 2년이라는 연애 끝에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게 되었습니다. 연애하는 동안에는 크게 문제될 일이 아니었지만 결혼 이야기가 오가게 되니 남자친구가 조금 어려워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저한테 해야 할 말이 있냐고 걱정스레 물어봤더니 남자친구는 조심스럽게 제게 사실은 자기가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다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지방 출신인 남자친구는 대학교에 입학할 때쯤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남자친구에게 대학교를 포기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답니다. 남자친구는 여태까지 힘들게 공부했는데 포기하기 싫다고 해서 짐 싸들고 혼자 서울로 가출하듯 상경해버렸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부모님하고 멀어지게 되었다. 결국엔 영까지 끊은 사이이고 현재도 소식도 모르고 지내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부모님의 지원이 하나도 없었던 것 치고는 남자친구가 학교도 괜찮은 곳을 나왔고 회사도 좋은 곳을 다니고 있었어서 참 힘든 상황에서도 자수성가 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평소에 실없는 소리를 하거나 유치한 장난을 치면서 조금 어른스럽지 못한가도 싶었던 남자친구가 갑자기 달라 보이기도 했어요. 아무튼 그 이야기는 일단 저희 부모님께 먼저 인사드리기 전까지는 좀 더 생각해보자고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에게 남자친구를 처음 소개시킨 날에도 저희 부모님께서는 그래도 결혼은 일륜지대사인데 아무리 연을 끊다시피 살아도 결혼하는 건 말씀드려야 하는 거 아니겠냐고, 어찌되었든 저희들 결정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자식된 도리는 하는 게 당연한 거라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남자친구도 용기를 얻었다고 말했고 그렇게 저희는 남자친구의 고향으로 인사를 드리러 내려가게 되었지요.
10년이 넘는 세월 만에 부모님을 처음 만나러 가는 것 치고는 기차 안에서 남자친구는 코까지 골면서 자고 있더라고요. 긴장은 저 혼자만 하고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역에 도착해서 택시를 타고 예비 시부모님이 사시는 동네로 향했습니다. 가세가 기울어서 남자친구의 대학 공부조차 포기시켰어야 했다던 말과는 다르게 예비 시부모님은 딱 보기에도 비싸 보이는 좋은 곳에 살고 계셨습니다. 100% 정확한 건 아니지만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이나 아파트 브랜드만 봐도 어느 정도 형편이 어떤지는 사실 알 수 있잖아요? 지방이 개발이 되면서 브랜드 있는 신축 아파트라도 그렇게 비싼 건 아니라는 말을 들었지만 그래도 예비 시부모님이 사시는 집이 절대 서울에 비해서 엄청 저렴하거나 하는 느낌도 안 들었어요. 집 안에 있는 가구며 그런 것들도 삐까번쩍하니 좋아 보였고요. 처음엔 저희를 반겨주시니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아닌 누구와 결혼을 했어도 다시 재회를 했을 테지만 그래도 제 덕분에 10년 세월 다 잊고 새로 시작하게 만들어준 게 저라는 생각에 괜히 뿌듯하기까지 했지요. 남자친구도 10년이 넘는 그 세월 동안 부모님께 얼마나 죄송스러웠을까,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싶었고 예비 시부모님도 자식이 부모 도움 없이 대학도 나오고 좋은 회사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장할까? 그런 마음들을 제가 감히 헤아릴 수나 있을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단 남자친구도 예비 시부모님도 오랜만에 재회에도 불구하고 말을 서로 아끼더라고요. 그동안 밥은 굶지 않고 다녔냐 같은 평범한 질문이라도 물어보실 줄 알았는데 예비 시부모님은 남자친구한테 전혀 궁금한 게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서먹한 인사가 끝나고는 곧바로 관심은 저에게 쏟아졌고 저보고 회사는 어디 다니느냐, 월급은 얼마나 되느냐부터 저희 부모님은 뭐 하시는지, 집은 자가인지 전세인지, 노후 준비는 다 되셨는지 그런 것만 물어보셨어요. 소위들 말하는 호구조사를 시작하시더라고요. 묻는 질문에 하나씩 대답을 하고 있으면서도 저보다는 10년 넘게 소식도 모르고 지내온 아들이 어떻게 지냈는지가 더 궁금하셨을 텐데 싶어 저도 모르게 옆에 있는 남자친구 눈치를 다 보게 되더라고요. 저희가 당일치기 일정으로 내려온 거지만 아직 결혼 날짜가 잡힌 것도 아니니 급하게 하실 것 없다고 오랜만에 아드님하고 이야기도 나누시고 하시라고 했어요. 제 이야기나 결혼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에 또 저희가 와서 천천히 해도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런데도 끝까지 저와 저희 부모님에 관한 질문만 계속하시지 예비 시부모님은 남자친구에 대한 관심을 1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막연하게 예비 시부모님이 조금 너무하시다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장원급제에서 돌아온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부모님 지원 없이 혼자 서울살이 하면서 상위권 대학 졸업하고 취직도 남들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갈 만한 괜찮은 직장까지 잡은 데다가 비슷한 조건에 어디 하나 모자라지 않는 여자를 며느리 될 사람이라고 데려갔는데 기뻐하시기는커녕 너무 시큰둥하신 게 아니었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도 남자친구는 기분 나빠하는 기색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부모님인데 서운하지 않냐고 했더니 그런 게 가족 아니겠냐고 하면서 언제 보든 똑같은 게 좋은 거라며 그날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더라고요. 아무리 무소식이 희소식이라지만 연락 없이 지낸 세월이 몇 년인데 남자친구야 부모님께 반항하고 집을 나가버린 거니 두 분께 면목이 없어서 그 자리에서 조용히 있고 그랬다 쳐도 예비 시부모님이 그러시는 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무튼 그렇게 시댁에도 한 번 더 내려가서 이 인사를 드렸는데 두 번째에도 똑같이 아들 걱정은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남자친구 말로는 첫 방문 이후로 전화도 자주 드리고 할 말은 전화로 거의 다 했다는데 저희 어머니는 제 남동생이 군대 가서 첫 휴가 나왔을 때도 아들이 좋아하는 거, 아들이 잘 먹는 거에서 아주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놓으셨거든요. 동생은 친구랑 술 먹을 거라고 집에서 밥 안 먹는다고 밖에 나가버리면 어머니가 부모 마음도 모른다고 하면서 엄청 서운해하셨고요. 가풍이 집안마다 다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로서는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남자친구가 저 사이에 그다지 큰 문제도 없었고 결혼 준비는 차차 진행되고 있었지요. 그러던 중 어느 하루였습니다. 결혼할 때 가장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신혼집이니만큼 돈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남자친구가 먼저 말을 꺼내줬으면 했는데 다른 건 몰라도 그 부분에서만큼은 말을 아끼고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제가 시집 가려고 모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에게는 6천만 원 정도의 저금이 있었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제가 시집을 간다고 하면 2억을 보태주시기로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꺼냈고 조심스럽게 남자친구한테도 신혼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남자친구도 모아놓은 돈이 저랑 비슷했고 생각보다 훨씬 적었지만 20살 때부터 대학이고 생활비고 다 혼자 힘으로 해야 했으니 말 못할 만한 사용처가 있었을 거라 생각하고 긴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둘이 모은 돈을 합치고 저희에서 도와주시는 부분의 시댁에서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대출 없이도 신혼집을 마련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시댁에서 지원금을 받아오기가 조금 그렇다는 겁니다. 인사드렸을 때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비 시부모님께서 못 도와주시는 상황은 아니구나 생각했는데 남자친구가 반대를 한 거예요. 이렇게 부모님과 다시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 결혼한다고 해놓고 지원금을 달라고 하면 자기 부모님께서 저랑 자기를 뭘로 생각하겠냐고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더니 저보고 생각을 해보라고 합니다. 자기가 부모님과 연락을 끊고 산 세월이 몇 년인지나 아냐면서요. 군대 갔을 때 휴가를 나와도 자기는 갈 곳이 없어서 어디 가지도 못하고 부대 근처 찜질방에서 휴가를 보내다 왔었다고요. 그렇게 절박해도 부모님께 찾아간 적 한 번 없었는데 결혼한다고 이렇게 부모님을 찾아뵈면 자기 부모님이 결혼하는데 돈 필요하니까 10년간 강간무소식이다가 이렇게 찾아왔구나 생각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부모님이 저도 이상하게 볼 거랍니다. 돈에 환장한 사람 정도로 보시겠지 않냐는 거예요. 솔직히 남자친구 말이 비하기 심하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남자친구의 입장도 이해가 가기는 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연락 없이 지내다가 결혼 직전에 두어 번 찾아뵌 게 전부인데 이제 결혼을 해야 되니 신혼집 구하게 목돈을 내놓으라고 하면 100%는 아니더라도 생각하지도 못한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또 그만큼 신혼집에 들어가는 비용이 앞으로 저희 미래에 있어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영향력이 있을 테니 계산기를 두드려봐야만 했습니다. 솔직히 남자친구 직장이나 제 직장이 좋은 곳이라서 대출을 받는다 치면 예비시댁 쪽에 지원이 없더라도 충분히 시작을 할 수 있는 계산이 섰어요. 당장 이자로 돈이 더 빠져나가겠지만 남자친구나 남자친구의 부모님에게 평생에 남을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 그 돈을 받아도 받는 게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신 저도 여태껏 부모님 도움 없이도 저렇게 자리를 잡은 남자친구를 봐서 큰 결심을 하나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 지원받기로 했던 2억을 포기하기로 한 거예요. 이미 여태까지 제 뒷바라지 해주시고 대학 공부며 자취생활비며 여러 가지 비용을 다 내주셨기에 이미 제가 충분히 받을 만큼 받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자친구처럼 아무 도움 없이도 자리 잡는 사람이 있는데 저도 언제까지 계속 부모님 품에서 지원받고 부모님께 기대고 살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먼저 결혼식 할 때 해주시기로 한 돈은 안 받는다고 말씀드렸어요. 부모님께서는 이미 당신들 노후 준비도 다 되어 있고 애초에 저랑 동생 결혼할 때 똑같이 해주려고 따로 만들어 놓은 돈이니까 부담 갖지 말라고 하셨지만 거절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저를 몇 번이나 더 설득하셨지만 결국 알겠다고 하셨고 대신 나중에라도 저희가 힘들면 언제라도 그 돈은 제 거나 마찬가지니 말을 하라고 하셨어요. 하시는 말씀이 나중에 시부모님 되실 분들도 남편하고 완전히 화해를 하고 마음을 열면 그때라도 혹시 말을 먼저 꺼내지 않아도 주시지 않겠냐고 하면서 그렇게 된다면 저희 부모님도 그때는 제가 달란 말 없이도 그냥 주겠다고 하시면서요. 그 돈이 없으면 이자가 얼마나 들어가고 계산기 두드리면서 걱정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한번 질러놓고 보니 마음이 후련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실을 남자친구에게 가서도 말했습니다. 남자친구도 저한테 잘했다고 말해줄 줄 알았는데 굉장히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주신다는 돈을 안 받으면 어떡하냐고요. 그러니 그때부터는 저도 살짝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자기 부모님 도움 없이 잘한 걸 놀리는 거냐고 저보고 배가 불러서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분을 못한다고 성질을 부리더라고요. 남자친구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지만 저도 똑같이 자식이고 어차피 남자친구도 한 푼도 지원 못 받을 거. 저랑 남자친구랑 모아놓은 금액이 똑같은 김에 반반 결혼하고 둘이 아무 도움도 받지 않고 시작해보자는데 그걸 그렇게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나 싶었어요. 그래도 제 고집을 어떻게 이겼겠어요. 남자친구도 결국에는 백기를 들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자고 하게 되었지요. 아무튼 그 이후로 남자친구와 서로 회사를 통해서 대출을 받기로 했어요. 남자친구가 받아오는 대출이 늦어져서 일단 급한 대로 제 대출금과 저희 부모님이 주시기로 했던 그 돈을 합쳐서 아파트를 구하게 되었고요.
신혼집도 해결됐고 이젠 정말 결혼식만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난데없이 한 번도 나누지 않았던 이야기를 꺼내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한 이야기에 어이가 없어서 결혼에 대해서 한 번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하는가까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난데없이 남자친구는 이제 결혼을 하면 자기 월급에서 200만 원씩은 부모님께 드려야겠다는 거예요. 10년이 넘도록 속을 썩여왔는데 이제 결혼도 하고 자리를 잡으니 그동안 못했던 만큼의 효도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난데없이 무슨 말이냐 따졌습니다.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야 알지만 우리 지금 빚을 얼마를 지고 결혼하는 건지나 아냐고, 한 달에 이자로 나가는 돈이 얼마인지 알고 그 금액을 드리느냐고 따졌어요. 한 달에 20만 원씩 드리는 거면 몰라도 그 10배를 드린다니 어이가 없었죠. 심지어 그 돈이면 남자친구가 받는 월급의 절반 정도가 되는 돈이고 거기서 생활비와 대출이자를 제외하면 남는 돈이 한 푼도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결혼할 때 받는 것도 없지 않느냐고 따졌더니 꼭 받는 게 있어야만 효도를 해야 하는 거냐면서 저보고 너무 독하고 박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현실을 알려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당신이 당신 부모님께 그 돈을 꼭 줘야겠다면 나도 같은 액수를 부모님께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진짜로 드릴 생각이 있던 건 아니고 남자친구가 실제로 저희가 둘이 합쳐 한 달에 정확하게 얼마를 버는지를 알고 대출이자나 여러 가지 고정적으로 나가게 되는 지출이 얼마고 생활비와 적금으로 나갈 돈 얼마에서 총 얼마가 남는지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걸 알려줌으로 인해서 자기가 지금 부모님께 돈을 드리겠다는 게 얼마나 어이없는 말인지 알려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어이가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제가 저희 부모님한테 돈을 주는 게 말이나 되냐는 겁니다. 너가 주는 건 되고 내가 주는 건 안 되냐 했더니 저희 부모님이 지원해 주시기로 했던 돈 2억을 안 받기로 했으니 따지고 보면 우리가 저희 부모님한테 2억을 드린 거나 마찬가지인 셈 아니냐고 하더군요. 무슨 그런 어이가 없는 계산법이 있냐고 따지니 안 되겠다 싶었는지 자기가 부모님과 10년 넘도록 연을 끊고 살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정에 호소를 하더라고요. 계속 이야기해봐야 답도 나오지 않을 것 같고 해서 남자친구한테 생각 좀 해보겠다고 말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생각 좀 해보겠다는 게 어떻게는 남자친구 부모님께 돈을 드리려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애초에 결혼을 다시 생각해봐야겠다는 뜻도 들어있었는데 남자친구는 그런 것도 모르고 잘 좀 생각해보고 자기 마음 좀 헤아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도 이제 부모님께 효도하면서 살고 싶다고 말이죠. 그러고 3일도 안 있어서 이것이 전부 다 남자친구가 저와 저희 부모님 돈을 가지고 개수작을 부리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결혼식 날짜도 잡혀있고 식만 올리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결혼식을 얼마 앞두고서 직접 청첩장을 보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모바일 청첩장으로 대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랑은 거의 인연이 없는 타부서의 남직원이 와서 저에게 우연도 이런 우연이 다 있냐면서 아는 체를 하는 겁니다. 그 직원은 자기가 제 남자친구와 같은 부대를 나온 군대 동기라고 했어요. 입대일도 같아서 훈련소 때부터 같이 동고동락했었다고 해요. 전역 후에도 친구처럼 지낼 줄 알았는데 전역하고 나서는 연락이 거짓말처럼 끊어졌어서 영영 못 보는가 싶어 서운했었다는데 이렇게 동료 직원의 남편이 되게 되었다니 아무래도 자기들은 인연이 맞는가 보다라면서 결혼식에 꼭 참석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인연인 줄은 또 몰랐다고 저도 신기해하고 있는데 그 직원이 결혼식에 가면 오랜만에 제 남자친구 부모님도 뵙겠다. 다른 군대 동기들한테도 연락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대화가 넘어가다가 갑자기 남자친구 부모님 이야기가 나왔다는 걸 눈치채고 뭔가 낌새가 이상해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그 동료 직원의 말에 저는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동료 직원이 하는 말이 남자친구 부모님, 특히 어머님이 엄청 극성이셔서 자대 배치 받고 나서는 거의 한 달에 2번은 남자친구 면회를 오셨다고 설명하더군요. 온 김에 아들 잘 부탁한다고 군대 선임들이며 동기들한테도 짜장면 한 그릇씩 사주시고 그랬답니다. 휴가 나오는 날에도 부대 앞까지 찾아오셔서 기다리고 계셨다고 해요. 남자친구 고향이 바다가 가까운 곳이라서 휴가를 맞춰 나와가지고 동기들끼리 바다에서 놀고 그랬던 추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동료 직원도 저녁 이후에도 당연히 오래 알고 지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연락이 끊기게 되어서 아쉬웠다고 말하는 거였고요. 그런데 말이 맞지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는 대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부모님과 연을 끊었다고 말했고 군대에서도 휴가 나올 때 갈 곳이 없어서 찜질방에서 먹고 자고 했다고 이야기를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하고 착각한 거 아니냐까지 물어봤는데 그 동료 직원이 자기 사진첩에 그때 찍은 사진이 있으니까 집에 가서 저한테 보내준다고까지 하는 거였어요. 그날 저녁에 동료 직원이 보내준 사진을 확인했을 때 사진 안에 정확하게 남자친구와 동료 직원 그리고 예비 시부모님까지 전부 다 사진 속에 세상 다정한 모습으로 있더군요. 남자친구에게 곧바로 그 사진을 보내주고 이게 무슨 상황인지 설명해보라고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곧바로 저한테 전화를 하더니 말까지 벌벌 떨면서 자기가 다 설명하겠다고 제발 파혼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빌더군요. 그렇게 남자친구가 무슨 수작을 부리려던 건지 다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부모님 형편이 어려워졌다는 것도 뻥이고 연을 끊고 지낸 것조차 다 거짓말이었던 거죠. 우리가 결혼하면서 자기 부모님이 돈 한 푼 내지 않게 하려고 연을 끊고 지냈네 어쩌네 하면서 저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게 만든 거지요. 그러다가 제가 저희 부모님이 지원해주시는 돈을 안 받겠다고 말하니 남자친구 딴에는 한 푼도 안 드리고 편하게 시작할 줄 알았는데 대출을 받아야 하니 본전 생각이 났던 겁니다. 그러니 그 말도 안 되는 계산법을 들먹이면서 자기만 부모님한테 200씩 용돈을 보낸다고 한 거고 저는 안 된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 가서는 저희 부모님한테 지원금을 받아내려고 실제로는 회사 통해서 대출도 안 받았었다고 하고요. 연애하면서 제가 느껴온 남자친구의 본 모습을 알게 되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그 자립심 강해 보이고 책임감 있어 보이던 남자친구는 자기 부모님 돈 아껴주려고 저한테 거짓말을 일삼은 천하의 둘도 없는 인간 쓰레기였던 겁니다. 제발 파혼만큼은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데 파혼이 문제겠냐고 사기죄로 고소해버리겠다고 했어요. 고소장을 진행하는 와중에 아주 난리가 난 겁니다. 지방에 있는 남자친구 부모님까지 오셔가지고는 제발 한 번만 선처해달라 제 다리를 붙잡고 빌더라고요. 하지만 그때는 배신감에 치가 떨려서 그대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그래도 한때 결혼까지 생각한 사람인데 돈을 뜯긴 것도 아닌데 이 정도면 됐지 않냐면서 저희 부모님께서도 선처를 해주라고 저를 설득하셨어요. 남자친구는 운이 좋았죠. 그래도 연애하는 동안 저한테도 잘했고 저희 부모님한테도 점수를 잘 따놓았기에 더 이상 제 눈앞에 띄지 않는 조건으로 고소를 취하해줬습니다. 그런데 사기죄는 고소 취하가 되더라도 죄는 남는다고 하더군요. 무죄 판결을 받기는 했지만 그 과정에서 결국 남자친구는 회사에서 잘리고 사기꾼이라는 꼬리표까지 얻게 되면서 앞으로의 미래도 불투명해지고 말았다네요. 그 소식을 전해 듣는데 미안한 마음이 들지는 않았어요. 죄를 지었으면 죗값을 치러야지요. 비록 저도 청첩장까지 다 돌려둔 마당에 파혼을 하게 돼버렸지만 오히려 그 편이 저한테는 운이 좋았던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당분간은 결혼의 결자도 생각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이 상처가 언제 치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앞만 보면서 달려나가야겠지요. 그나마 좋은 소식은 그래도 결혼 앞두고 구해놓은 신혼집이 남자친구가 늦장 부린다고 돈 한 푼도 가져오지 않아서 제 명의로 매매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곧바로 재개발호재가 생겨서 집값이 오르고 있네요. 대출이자 혼자 갚아나가는 건 힘들겠지만 저도 당초에 계획한 대로 부모님 품을 떠나서 한번 제 스스로 자리를 잡아보려고 합니다. 좋은 소식 있도록 저를 응원해주세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